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오, 큰일. 1년 2개월 후에 대선이에요.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은 7월 말이 되면 임기가 끝나서 결정해야 되죠. 이제 고위 공직자에서 내려와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나 정치할래요 그러면 8월 초에 만약 대권 선언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3월이 선거인데 그럼 검찰총장을 하다가 아, 이 사람이 뭐 법치주의 그러니까 일각의 지지층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또 반대한 절반 정도는 못 믿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특히 대통령 후보로 체급을 그때는 이제 추미애 당시에 법무 장관도 이제 곧 내려오니까 안 때려줄 거란 윤석열 말이에요. 진짜 나도 궁금해요. 아니 근데 어떡해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항상 플랜 B가 있어. 왜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정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내가 출마한다라고 할 만한 숫자가 나오면 나가면 되고요. 아 이거 보니까 그 분위기 아닌 것 같아. 나는 바람이었나 봐 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변호사 아니 하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있는 그러니까 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라는 게 현재 여건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실체인 것처럼 상징으로 존재하다가 여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인물이. 아니 근데 아니, 얘를 이런 거잖아. 그러면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제 야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은 아무한테도 빚진 게 없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심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후보로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를 하든 말든 본인이 되게 부끄럽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본안 소송 가지고 본인은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지난 전국에서 잃은 게 없다고 봐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데려가 세월이 날아요 입안을 흐르고 자,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 3부는요.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오늘날의 시대상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역사인가요? 이렇게 좋은 날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시는 두 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과 누님. 배신의 아이콘, 이거 제가 붙인 거 지난주에. 베네딕트 아놀드.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아 근데 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김현일님.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적폐 최영일 박연미. 아 시대가 바뀐 거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형이 적폐가 되는 거야 내가 아니고? 벌써? 오 시대가 바뀌었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시사특공대에 있어서만은 김태현 변호사가 집권에 성공했잖아. 아 오늘 그렇구나. 집권했잖아. 화요일에. 지난주에 이어서. 집권자지 네. 집권자. 이분은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시네. 이게 위정자가 말이에요. 패널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화요일은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집권했으니까 네. 최영일 형님이 적폐. 하지만 저는 오. 김태현 변호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요? 뭐 저 어떤 지금 의원이 한 얘기 상급자? 아니에요? 야, 또 우리 박연미 기자님 네. 어제 특공대장이셨는데 아,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돌려막기 2탄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쌓일게요. 적폐도 그냥 쌓이면 되잖아요. 치워지지 쌓인다. 않고 켜켜이. 쌓일 적으로 계속 나갈게요. 그럼 화석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적폐 생활을 한 2016년부터 한 4년째 한 횟수로 5년째 하는데 성패, 네네네. 성공한 적폐. 이것도 한 길만 가면 뭐가 좀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가 안 되지 그냥 한 길만 쭉 사람은 일관적이어야 한다. 갔다가 네. 저 겉들 날도 들어오다가 근데 그 샤이 태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테디 막 이러면서 제가 아까 그 댓글 중에 제일 빵 터지고 들어온 댓글이 있는데 태연이 형이 날뛰는 스튜디오 정말 보기 좋아요. 날뛰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MSG에 중독되면 약이 없다니까요. 그럼요. 이게 자연식 먹다가 막 MSG 맛보고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몸이 부끈부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진영 논리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강성이야. 그러니까 정치는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너무 정치 과잉 사회라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제가 방송국에 가잖아요. 토론하러 가면 이 최 선생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진보적인 성향이고요.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대한민국 사회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 80년대 이 학생운동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PD였어요, NL이었어요. 이렇게 자꾸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양한 건데.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였어요? PD 아니고. NL. 아유, 언제적 개그예요. 이게 그래서 라떼 이제 아재 개그잖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 이 그 태연 DJ 그러니까. 테디의 일관성 뭐 지지합니다. 저는 뭐냐 일관성의 사나이. 네. 어쨌든 자 이제 사설이 길었으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래요.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노래냐? 지지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소녀시대 지. 나온다.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자, 왜 올해 지지지지지지냐? 왜냐? 원래 이제 선거가 오면은 항상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베이비 베이비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지를 그렇죠.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지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인 가요.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사실은 꼭 지지율만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찬반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슨 뭐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 간통죄 폐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론 수렴인 건데 제일 궁금한 거. 이 여론조사 언제부터 했어요? 여론조사 네. 우리 연원을 한번 따져 네. 올라가 볼까요? 우리나라 기준. 세종대왕 때 첫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아하.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세종 12년에 내려진 어명이 있었으니 조세개혁을 위해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라. 전 현직 관리는 물론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까지 의중을 물어 결과를 아뢰도록 하여라. 아하.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5달에 걸쳐서 17만 명이 넘는 백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 총 인구의 대략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해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요새 기준 하면 거의 한 1,200~300만 명. 그렇죠. 우리가 그랬죠. 5천만이 넘었으니까. 야, 그런데 어마어마하네. 찬성이 57%, 9만 8,651명으로 집계됐고요. 반대가 7만 4,149명, 42.9%.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지만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 조세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네, 세종대왕은 그 실록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금수저 어부 금수저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정권을 찬탈해서 완전히 강한 왕권을 세운 다음에 물려줬죠. 물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꽃길 어부 꽃길 금수저 어부 금수저인데 조선시대 그 노비들의 육아휴직을 처음 만든 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노비의 육아휴직. 그러니까 노비의 육아휴직인데 여성 노비 말고요. 출산휴가 말고 그 여성 노비의 남편에 대한 육아휴직.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 노비들이 많이 죽는다. 출산을 하다. 그러니 출산휴가를 주자. 그런데도 많이 죽는다. 왜 그럴까? 출산휴가 중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론을 널리 살펴서 성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저기 저 박연미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요거는 거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거 완전 국민투표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당시 어떻게 했을까? 관리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아버지인 저 태종이 호패법 이렇게 정비했으니까 그렇지. 대부분 이제 그 왕권이 이제 왕조가 새로 개창됐으니까 어디 누구 살고 다 파악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찾아가지고 가서 어이 가가호호. 최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그러니까 찬성이다 동그라미 이게 이렇게 하고 면접 있을까? 조사 방식을 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네. 여러 사람들 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구획을 정해주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도 화전민이라든가 아예 속세를 떠나서 네. 호패도 없이 없죠, 주민으로가 없죠. 없이 이 산야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네. 산적의 산채를 찾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인구가 허수로 빠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면 뭐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고 이 정도면 사실은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한 분이기 네. 때문에 이 치구기도 만들고 네. 장영실을 또 써서 여러 가지 이제 저 과학 발전을 이뤘는데 그러니까 뭐 이 강우량도 재는데 민심을 측정하기 네. 위한 시도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5년에 광복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있었다고 해요. 이거 처음 알았네. 이거 재밌다. 해방 이후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광복 전인가 보다.
45년인데 그죠? 그렇죠. 질문이 해방 이후 조선을 이끌어가 양심적 지도자 1위, 2위, 3위 네. 누굴까요? 1위. 1위는 몽양 여운형 선생 네. 33%. 오. 이 전체 설문 네. 대상의 네. 3분의 1. 3분의 1. 두 번째로는 2위 이승만. 예. 예, 이제 초대 대통령이 예. 되신 분이죠. 예. 21%. 예. 그럼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지지를 얻었고 예. 3위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예. 근데 약간 이게 예. 1강 2중 구도야. 예.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 이승만, 관계가. 김구가 예. 아마 오차범위 내였을 거예요. 예. 김구 선생이 18%, 예. 20% 내외를 받았고 이 몽양 선생이 압도적이었는데 예. 전 이게 역사의 비극인 것이 예. 2위를 한 이승만 초대 예. 대통령 빼고 말이죠. 예. 1위 몽양 선생, 예. 3위 백범 예. 다 암살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해방 전후사의 비극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사실은 뭐 하와이로 망명하고 하야해서 그랬으니까. 네네 망명 생활하다가 어쨌든 우리 타지에서 예, 이 거물 네. 거목 세 사람의 끝이 다 좋지는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인데 만약에 당시에 직선제 대통령이 있어서 이렇게 기호 1번, 2번, 3번 하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네네네. 우리가 또 선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몽양 여운형 선생은 그래도 왼쪽이죠. 왼쪽이시고 음. 이승만 대통령은 오른쪽이시고 그렇죠. 김구 선생님도 오른쪽이시고 그렇죠. 굳이 좌우로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오른쪽은 표가 갈리고 왼쪽은 단위로 보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132가 아마 만약에 선거 포스터를 붙이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132의 공약이 비슷했을 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다. 여운형 선생님, 김구 네. 선생님 모두 좌우 합작을 원했던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줄을 확실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우가 나뉘기를 바라는 쪽으로부터 암살당했다는 설이 파다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구름 위의 대화라는 책을 보시면 여운형 선생 등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맞아요. 가정하고 가상. 대화를 나눈 그 책이 있어요. 맞아요. 그 책은 재미삼아 코로나 시대 집콕하시면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렇게 이 세 분이 이렇게 당시에 초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막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굉장했겠다. 굉장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세 분 모두 다 임시정부 내에서 요직을 거친 그럼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해방 이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이제 노선은 다 갈렸죠. 근데 여운형 선생 좌우 합작당, 좌합당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승만 이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했으니까 자유 우파적 기치를 들었고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민족이 반드시 들어가는 뭐 이 요즘으로 좀 민족 해방당이겠지만 당시에는 또 이 정당을 설립했는데 계속 야당 생활하다가 비운의 그렇죠.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이광주님 여론조사를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네네. 특정 인원만 하는 건가? 이거 아니에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니까 네. 잘 말씀을 드릴 건데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요. 전화 면접 있고 ARS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보편적인데 그렇죠. 최고에는 모바일, 휴대전화, 안심번호 이것도 네. 이용하는데 이거 방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뭐 방식은 응답률 있고 표번호 차 있고 막 이런 얘기 기술적인 있던데. 부분을 들어가면 복잡한데 네.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리면 벌써 올해 1월 1일 날 최소한 7개 이상의 네. 이제 유수 매체에서 네. 모두 대선 선호도 조사하고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하고 막 다 공개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르지? 왜 다르냐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네. 선두인대가 있고 2위인대가 있고 3위인대가 있고 다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먼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우위를 달린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전화 면접 방식. 이거 이거 좀 이따 뭐냐면 우리가 할 거예요. 직접 사람이 전화해서 네.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 네. 샤이한 경우에 노출을 안 해. 네. 사람이 직접 물어보니까 내가 답변하면은 어떤 반응일까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네. 1위를 한 조사가 있어요. 네. 오차범위를 확 뛰어넘어서. 네. 그게 ARS 방식인데 네. 전화 응답을 끝까지 누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샤이도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기계에 내가 답하는 거니까 나는 윤 총장이야 누르는 거죠. 샤이들이 조금 더 노출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네. 고관여 그러니까 이제 정치 관심이 많은 분이 참여하는 조사 결과가 다르고 네.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랜덤으로 연락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한 거 좀 다르고 또 객관식으로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하나도 안 넣고 그 야권 하면은 뭐 안철수 윤석열 들어가고 여권은 들어가고 해서 이 객관식으로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3번 아무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누가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관적으로 물어보면 주관적, 좀 다르고. 자기 마음의 인물이 네. 떠오르기 때문에 다 달라져요. 네. 방식을 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엔 네. 전 제 의심은 여론조사 기관이 채택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몰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도 완전히 네. 영향을 주죠. 질문을 약간 긍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그렇죠. 부정적인 질문도 네. 될 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뭐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론조사. 이거 아주 네. 극단적인 예인데 네. 극단적인 예인데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네. 이게 이제 편향적인 질문인데 그렇죠. 이제 아주 극단적인 네. 사례예요. 그럼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황은 확진자는 적습니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이러면 잘한다고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결과가 다릅니다. 묘합니다. 달라질 수도 있죠. 요거 한번 우리 제작진께서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네. 우리 박연미 기자 해주시죠. 응답률 표본오차 그리고 요거까지 네. 이광주님 질문에 대한 답변. 일단 이광주님 여론조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특정 인원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특정 인원이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표집 대상에 들어가면 그 표집군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계열로 쭉 같은 사람들만 조사하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표집에서 뭐 서울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소득 수준 어느 정도 어느 지역 거주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그때그때 이 표집군이 달라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해서 요거는 표집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표집군이 쭉 유지되는 조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랜덤 대상에 안 걸리신 것 같고요. 응답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으세요. 댓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표본이 1000명일 때 응답률은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댓글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에는 야 1000명에 10%면은 지금 100명한테 물어보고 이 결과를 여론조사를 그렇지. 앞시고 네. 보도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1000명일 때 응답률이 10%이면 요 1000명이 다 대답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10%. 그러니까 전화는 10,000명한테 걸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10,000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응답해 준 사람의 비율이 10%라서 최종적으로 표본은 1000명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표본 오차 저희가 길게 설명을 항상 그 붙여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컨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뭐 이런 말이 제일 많거든요. 조사를 100번 했다고 치면 95번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위아래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서 근접하게 붙어 있는 숫자는 여기에서 1, 2위는 바뀔 수도 혹여 있죠. 실제로 맞아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라는 그렇죠.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야.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가 저도 해봤잖아요. 네. 2016년 특정 기간에 그때 많이 했죠. 개인 돈을 들여서 막 해봤잖아요. 사비로. 사비로. 예? 근데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맞는 게 아니고 선거 때 네.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저는 게 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다 틀렸어요. 특정 후보 입장에서는 네. 여론조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그렇죠. 홍보하기 네,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 하는 네, 경우가 네. 많죠.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잖아요. 네. 되게 떨려요. 막 딴딴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린데 그렇죠. 숫자 그 좌절할 수도 있고 오막 근데 해볼만한데 그럴 수도 해볼 있고. 만한데 저는 안 맞았어 결과. 근데 아. 그리고 업체마다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르고 그때 제가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들은 거는 제일 정확한 건 전화 면접으로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든 뭐 모바일하고 집전화하면 섞어서 쓰는 전화 면접으로 일정 패널을 추적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박연미라는 우리 그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 정치인을 지금은 지지했는데 한 달은 지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론조사가 정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건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 서베이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직접 설문 면접 요원들을 데려가 길에서 예전에 많이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전화 면접보다 자동 응답의 가격이 반이에요. 딱. ARS가 ARS가 맞아요. 반.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조금 더 저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대기업 마케팅은 네. 화장품을 출시한다 그러면 그걸 주로 쓰는 고객들 중에 FGI를 하잖아요. 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네. 사람들을 10명 모아서 네. 심층 면접까지 하는데 네. 선거에선 그렇게 못 쓰니까 그렇죠. 돈을 네. 대부분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뭘 많이 보냐면 버즈량을 보죠. 버즈량. 네, 네. 그러니까 SNS 그게 상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네. 언급되는가. 네.
자 이제 우리 저 광고 듣고요. 좀 이따가 3부 가면 진짜 재미있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 좋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2부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박영미 기자님 추천곡 들어볼게요. 네, 비의 나로 바꾸자인데 신곡이에요. 이거? 네. 그 박진영과의 듀엣으로 부른 곡인데 나로 바꾸자. 춤하세요? 죄송합니다. 나로 바꾸자.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maybe someday. 자 여기 저 지금 약간 눈을 띄웠는데. 아 박영미 사람 출마 이름 선언.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뭐의 출마냐 이거죠. 아 저는 서울시장이야. 어제 뭐 이건 논했는데 정인이 사건 보고 나서 정말. 아 내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스피커로 이야기한 것 이외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어제 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거랑 그 보육원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해서 자립할 능력 없는데 내보내는 거였죠. 그거는 저는 입법사항으로 고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인이도 처벌 엄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애가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뭐 anyway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박연미의 추천곡 나로 바꾸자. 모든 설문조사 대상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요? 2등인 나를 1등으로 바꾸자. 3등인 나를 1등으로 바꾸자. 나로 바꾸자.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이제 얘기 시작 특공대. 저는 화요일의 특공대장 김태현이고요. 100번 얘기할 거예요 이거 그냥. 100번 할 거야 오늘. 자 문자. 아 이번에 드리고 싶다. 네. 커피 쿠폰.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홀딩맨 세 분 국회 가면 지금 국회의원들 씹어 드실 듯. 네. 난리 나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그렇죠. 아니 입법 생산성은 뚝 떨어지는데 국민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적어도 위트 그쪽은 제가 책임질 그렇죠. 수 있어요. 품격을 좀 네. 높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드려야 되겠다. 문자 그 커피.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어요. 0010님. 여론조사도 일종의 통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국 정치가 벤자민 디즈데일리가 한 말. 야, 여기 디즈데일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배운 분이시네요. 그렇죠. 거짓말에는 네. 세 가지가 있다. 야, 이거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아하. 야,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요, 그죠? 맞죠. 여론조사는 네. 통계인데 통계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이분은 0010님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0110님. 제 이름이 들어 있어요. 뭐 돌려막기 괜히 해서 좀 난리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오늘 목요일 돌려막기. 야, 아니 이게 이거 뭐. 이 김태우 변호사가 자기 어필을 막 하면서 네. 청취자를 세뇌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끼어들게 되잖아요. 방송은 자뻑 방송을 좀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 다음에 통계.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죠, 참고. 어쨌든 우리가 실제 나온 여론조사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YTN 의뢰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1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거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걸 다 읽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읽어야죠. 여기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34.1, 부정평가 61.7.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건 좀 충격적이다.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콘크리트 지지율 흔히 40%. 왜 40%냐? 이론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이 41%였단 말이에요. 41.6%의 그렇죠. 득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다음에 임기 초를 생각해 보세요. 80% 가까이까지 갔어요. 2018년에 4.27 도보다리 회담하고 6.12 북미 정상회담 있고 9월 추석 전에는 평양 방문해서 10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고 백두산에 부부 동반으로 북한 지도자와 가고 그러면서 2018년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최고의 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도 마지노를 40%로 받는데 당선됐던 41% 선으로 이제는 39, 38, 37, 36, 35, 34%대면은 30% 중하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초반대. 중초반대.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장기화된다면 장기화되면 레임덕이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흔들고 있는 건데 자 레임덕이냐 아니냐 이거 뭐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 4월 재보선이 있으니까 한 번 레임덕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밀리면 야당에게 밀리면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예. 이 1년여 남았어요. 1년 아. 2개월 남았거든요. 대선이. 그럼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올해 연초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연미 네. 기자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뭐 서울시장 재보선 이기면 반전될 건데. 아니 근데 거기에는 서울시장 재보선,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선방하고 또는 뭐 이제 패하더라도 박빙의 패 적어도 서울시장 하나는 지키고 하려면 부동산이라든가 그거 물어보려고 코로나라든가 네. 이게 다 복합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네. 했던 게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일 부정평가가 큰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 근데 그 피로감이 이제 코로나 지겨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이게 1년여가 됐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끝나겠지 했고 이게 겨울에 창궐한다고 하니 여름쯤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1년이 갔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문 닫을 사람들은 사실상 다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잡고 있거나 이 철거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아이고. 그냥 버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추윤 갈등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하는데 저렇게 공을 쓸 시간에 우리를 좀 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정서가 하나 아마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총선 치를 때 무렵에는 코로나 방역이 잘 돼서 그때 세계 정상들이 한국의 방역 그렇죠. 사례나 키트 보내달라는 전화 매일매일 받았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정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만 국민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느꼈던 것보다는 사정이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 방역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시기를 좀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집토끼내 놔두고 외연을 확장해서 누가 더 중원을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도 보시면 집토끼내 놔두고 스윙보트 지역에만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0석을 얻은 이후에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는데 결국은 다 주머니 사정이에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에 보면 군주론.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 이런 얘기. 대중은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지갑 털어당한 사람은 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하 이런 얘기가 이제 마키아벨리에 나오잖아요. 그거고 예전에 누구야 클린턴 대통령 진짜 아칸소 주지사 진짜 아무도 모르는 촌뜨기인데 당시로 스투피드 이츠 이코노미 하나로 맞아요. 그러니까요. 부시 대통령 무너뜨린 거 보면 경제가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전 정부의 그 공과를 함께 유산으로 봤기 때문에 전 정부가 잘해놓은 건 나의 공이 되고 전 정부의 과도 역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니까 시작과 끝이 딱 칼같이 나누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 정부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우리 청년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쓴 경제 서적이 있어요. 대중경제론.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이게 좌파 경제학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생각해 보면 공정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늘 맞는 게 대만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국가 정권이 군사 정권이 수출 주도로 대기업을 막 키웠는데 좋아 1차 성장은 했는데 이게 잘 돌아가려면 중소기업이 견실하게 70%가 돼야지. 그게 지금 강소기업론이에요. 벤처기업이고. 대만이랑 독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도 아직 안 되는 거야.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경제 체질을 좀 바꾸겠구나 그랬는데 IMF 극복하느라고 오히려 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폈어요. 또 대기업 위주로 갈 더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시장 다 개방하고 외자 들어오고 할 수 없었죠. 금모기 하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뭔가 경제 체질을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경제 분배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론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가 급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파좌파 정부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경제는 살리고 봐야 되니까 대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게 외부 요인 때문에 체질 개선이 잘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럼 일단은 살려내야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차기 대선
뭐 차기 대선에도 사실 뭐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맞아요. 차기 대선 후보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대상인 겁니다. YTN 의뢰 리얼미터가 조사 1월 1일부터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에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차기 대선 선호도 1등 두구두구두구 윤석열 총장 30.4, 2등 이재명 지사 20.3, 3등 이낙연 대표 15%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였죠. 그래서 YTN에서 연초부터 이 조사 발표를 하고 다른 7개 매체,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다 각각 있는데 이거만 계속 보도가 되고 그냥 다 합치면 삼강구도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야 후보 둘, 지금 야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하나,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 이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지금 YTN의 이 조사가 윤 총장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1위. 그리고 10%포인트 아래 2위가 이재명 지사. 그리고 30 넘었다는 거. 네. 그리고 5% 30을 넘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조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RS 방식이라 차이 윤석열이 다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조사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지금 뭐 새해 시작되고 5일 됐습니다만 정치평론가들은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자, 갑론으로 해봅시다. 박연미 기자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단추를 눌러서 응답하는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답한 사람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숫자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좀 그렇죠. 거기에선 이재명 지사가 아마 선두를 달리는 맞아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 있고. 네, 오차범위 내이지만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이 직접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면접하는 방식이냐 사람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의사표현 방식이 달라지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1등으로 나갔다는 게 윤석열 개인 혹은 현재 여권에 대한 현재 야권에 대한 인기만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아유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정서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4%라는 숫자 안에 이게 100% 윤석열에 대한 지지, 차기 대선 주자로 나와달라는 열망 이게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동안 여권이 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발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보여주는 어떤 행태가 싫어. 이런 정서가 모두 더해진 데다가 국민의힘을 그렇다고 돌아보니 여기에는 딱히 대안이 없어. 해서 윤석열은 자연인 윤석열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여당 후보나 여당과 관련되지 않은 그 누군가. 그러니까 참신한 대안을 원한다는 의견이 두루 반영된 숫자라고 봐요. 이런 거네요. 이런 거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 정부하고 대통령이 실망하거나 반대한 사람이 누굴 찍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없으니 지금 그래도 현 정권하고 가장 각을 세우는 사람 누구지? 막 찾아보니까 윤석열이네? 그리고 그쪽으로 몰려간다. 그렇죠. 이런 거리가 거잖아요? 제일 먼 쪽에 일단 표를 주는 건데 근데 지난해 내내 추윤 갈등이 시끄럽긴 했어요. 언론에 많이 또 이게 회자가 됐고 뭐 야당도 계속 공격의 소재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삼았고 이제 곧 올해 교체가 될 겁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정부 여당의 가장 센 소리를 1년 내내 많이 한 사람은 주호영 원내대표예요. 국민의힘. 근데 왜 대권 지지율이 안 올라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적을 안 해줘서 그래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준 가장 큰 공신은 역설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으면서 큰다고 하죠. 정치는. 지난해 1년 내내 그 신문의 헤드라인 탑을 장식한 게 추미애 윤석열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 정부와 청와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대통령도 결단의 순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방어하거나 공격하느라고 다들 각계전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체급을 키운 건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략 전술상 맞는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박 기자님의 이 분석에 한 50%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50%는 뭘까요? 이게 상징론. 상징론. 그럼 여기서 가장 좀 제가 짠하고 안쓰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에요. 나는 상징일 뿐이야. 나는 피와 살이 있고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인간인데 나는 그럼 실체 후보가 아니고 상징 후보란 말인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큰일. 1년 2개월 후에 대선이에요.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은 7월 말이 되면 임기가 끝나서 결정해야 되죠. 이제 고위 공직자에서 내려와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나 정치할래요 그러면 8월 초에 만약 대권 선언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3월이 선거인데 그럼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법치주의 그러니까 일각의 지지층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또 반대한 절반 정도는 못 믿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특히 대통령 후보로 체급을 그때는 이제 추미애 당시에 법무 장관도 이제 곧 내려오니까 안 때려줄 네, 거란 윤석열 말이에요. 나 진짜 총장이- 나도 궁금해요. 아니 근데 어떡해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항상 플랜 B가 있어. 왜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정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때 당시에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내가 출마한다라고 할 만한 숫자가 나오면 나가면 되고요. 아 이거 보니까 그 분위기 아닌 것 같아. 나는 바람이었나 봐 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변호사 아니 하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있는 그러니까 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라는 게 현재 여건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실체인 것처럼 상징으로 존재하다가 여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인물이. 아니 근데 아니, 예를 이런 거잖아. 그러면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제 야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은 아무한테도 빚진 게 없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심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후보로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를 하든 말든 본인이 되게 부끄럽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본안 소송 가지고 본인은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지난 전국에서 잃은 게 없다고 봐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걸 하나 더 해야 돼. 네네네. 우리 셋 다 SBS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SBS 여론조사는 해야 돼. 아 그래 어? 좋아요. SBS 해야지. 의뢰. 아 좋은 방송국이에요. 입소스 조사.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서울 유권자 801명 조사. 95% 신뢰 수준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 뭐냐? 네. SBS가 서울 방송이잖아요. 무슨 말이? 어? 서울시장. 그러네요. 막 갖다 써냐? 예. 잘한다. 되게 진행 잘해. 타고났어. 그럴 이거 뭐 듯해. 모르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개국 건. 30년. 어. 네. 자 서울시장 누가 적합하십니까? 야 1위 역시 누구 1위 누굴까요? 안철수 대표 짠. 14.1. 2위 박영선 장관 15.3. 3위 오세훈 전 시장 9.5. 평을 평론가 이거 분석. 이게 지금 저도 요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 하고 조금 아까 그 윤석열 총장 등장하는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그렇고 이 두 개를 보면 아까 제가 윤 총장은 누구에게 빚진 게 없다. 자기가 선택하면 그만이다. 그것도 인정. 인정. 그런데 도대체 이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엄청난 뭐 30%의 지지율을 보이던 인물이 대권 출마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랑 똑같이 저는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야당이 유리한 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겠지만 야당 중에서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큰 걱정인 게 차기 대선 주자 1위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러네. 일부에서 하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 지금 1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고 그럼 제1야당의 존재감은 인물에 관한하는 제로예요. 올해 재보선과 내년 대선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심각한 이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야당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야권을 밀어주려고 하는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의 정서가 커져 있는데 결국 그것을 오롯이 받아낼 인물이 없다 보니 안철수 이 대표가 대안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박연미 기자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안철수 대표 어디까지 이 흐름이 갈까요? 안철수 대표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점효과 깃발 확실히 꽂았고 아무도 협의가 안 되는데 야권에 단일 후보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야권 승리를 위한 단일 후보로 나를 밀 수밖에 없다. 이 합리화. 대세론. 이게 그렇죠. 대세론이 저는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철수가 안진격이 됐다. 네. 문자 두 분 문자 읽어드릴게요. 이미연님 잭디의 부재가 너무 아쉽지만 패널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지사원님. 레전드 에피소드. 야 공지사원님 지금 또 어마어마한 걸 던지셨어요. 네. 임시 대장님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제2특공대장 여론조사 문자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잭디 오기 전에 해야죠. 오기 전에 해야지. 네, 오기 전에. 돌려막기 할 때. 이분이 여론조사 업체의 운영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수익 창출.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두 분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커피 쿠폰 네. 드리고요.
자, 우리 베네딕트 아놀드 네. 배신의 아이콘 최령일 평론가님 추천곡. 네. 야, 뜨거운 감자에 근데 네.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 수험생들 수학이 좋다? 수포자도 많았는데 제가 두 곡을 골랐어요. 이적 씨의 노래 중에 숫자라는 게 어. 있어요. 근데 수학이 이제 좋다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가 지금 속고 있는 거지. 그래요? 수학이 좋다니까. 아. 숫자는 아주 정확한 것 같지만 네. 우리를 항상 속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노래가 뭘 하겠다는 역설적으로. 거 수학이 좋다겠다는 거죠 지금. 뜨거운 감자가 속고 있는 수학이 좋다를 들으면서 네. 숫자에 속지 말자는 결심을 해야지.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드릴게요.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의 수학이 좋다 들으시겠습니다.